사실 웃음이 싹 사라져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거 근데 노부 선생님 갑자기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자, 이 인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전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물가 지수가 8.6%. 그다음에 유럽은 많이 났더라고요. 7.5%.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바로 5.4%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이게 근데 진짜 큰 차이거든요. 지금 난리 났다. 아니 어쩐지 마트 가도 네. 너무 비싸니까 뭐 맞아요. 조금만 사도 10만 원 이상이 맞아,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량제 봉투 이제 사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진짜 몇 개 없어요. 맞아. 이렇게 미친 듯이 정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들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상진 씨가 얘기하셨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어떤 공급망이 좀 붕괴가 되다 보니까 네. 에너지 이 가격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이 폭등한 것이 결국 생산자 물가를 자극을 해서 결국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오랫동안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금리를 지속해 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거의 0.25% 이하의 네.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부터 1%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부메랑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미국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달러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이 좀 취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로 생필품을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보면 원자재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수입해서 우리가 또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뭐 인플레이션이 뭔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뭔지 잘 알려주셨지만은 뭐 이게 어떤 건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 뭐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네. 주십시오. 제가 재성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치킨 자주 드시죠? 아, 저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2번, 적으면 한 번씩 먹습니다. 그죠. 치킨을 2만 원 주고 사 먹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2만 1,0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면 2만 괜찮아요. 1,000원이나 2만 2천 원까지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먹어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원까지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달에 5.4%, 네. 인플레이션 5% 시대가 현실화됐는데 이 5%라는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치킨을 2만 원짜리를 2만 1,000원에 사 먹어야 된다. 이건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매달 받는 월급이 300인데 네. 하루아침에 월급이 285만 원이 된다면 그건 좀 선 넘는 거죠. 그건 좀 약간 상도덕이죠. 그거는 그거는 약간 봐봐, 여러분 진짜 빈정상하는 거예요. 10만 원씩 매년 올려줘도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작아요 하는 편인데 그렇죠. 뒤로 간다? 타격이 진짜 크죠. 자, 이거는 이거는 그 출연료가 깎인다는 게 실제 출연료가 깎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300으로 살 수 있는 그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적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이 월급을 주더라도 월급이 깎이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아. 그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월급은 인플레이션. 같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건 훨씬 그렇죠.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이제-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주고 사던 물건을 네. 105만 원을 줘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가 확 나타나요. 나는 이게 아. 생필품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죠. 그럼 이제 확 와닿죠. 네. 혈압도 오르고.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러한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물가 폭등 시대.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납니다. 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될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맞아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좀 약간 심각한 거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소비를 우리가 뭐 줄인다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적은 돈으로도 과거와 똑같은 만족을 할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혹시 혜정 씨 같은 경우는 소비가 네. 늘어나면 네. 행복도 늘어날까요? 만약에 제가 너무 원해서 사고 싶었던 거를 사면 행복감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만족이라고 하는데 소비를 늘리면 당연히 전체 총 만족은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죠. 네. 외식 5번 하는 집이 행복해요. 외식 1번 하는 집이 행복해요. 5번이 행복하죠. 아니, 5번이 행복하죠. 그래요? 예. 네, 5번이 행복하죠. 돈을 그럼 5배를 썼는데 행복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큰일 나지. 큰일 나죠. 돈 없는 그런데 거지. 문제는 외식을 5번 하는 집 애들은 밥 먹을 때마다가 투정을 부립니다. 그쵸, 그쵸, 그쵸. 뭐 고기가 질기네, 이 집 별로네 막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잘 먹습니다. 네.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외식 한 번에 만족, 효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행복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또 행복이 또 정비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게 되게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한계 효용 체험의 맞습니다.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과를 앉은 자리에서 3개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당연히 첫 번째 사과가 제일 제일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과는 좀 왠지 맛이 좀 덜하고 세 번째 감동이 사과는 덜하죠. 뭔가 먹는 게 괴롭다. 네.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항상 첫 번째 사과와 같은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거를 조금 줄일 막아야 필요가 된다. 있다. 네. 모든 소비가 약간 처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돈 관리 네.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벌써 3년 차가 된 25세 임수연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돈을 모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멘토님께서 사회초년생은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월급이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겨우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되려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고 월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생활에 타격이 가지 않게 1억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네. 와, 근데 진짜 정말 제 주변에 이런 상황인 분들이 참 많은 많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158만 원 5년 동안 모아라라고 했던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소득의 평균 기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라 이분한테는 사실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고요. 네.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텐데 맞아요. 잘 아끼고서 잘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들쭉날쭉한 네. 이 그 정도 상황에서. 줬다는 거. 네. 본인의 월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모은 그렇죠. 게 아니에요. 1년에 700 정도 저축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2천만 원이면 월 평균 55만 원을 모은 거예요. 네. 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야단을 맞아야 될 만큼 못했다라는 네, 건 네, 아닌데 네. 이렇게 잘했다라고 막 칭찬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이 프리랜서잖아요. 네. 네. 우리가 모든 재테크의 기본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입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근데 이분은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 잘 벌고. 잘 벌. 고소득. 잘 벌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더 중요합니다. 수입을 무슨 늘려야 얘기냐면 되는 거구나. 이분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자기의 소득이 확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재테크예요. 야, 이건 또 생각 못했네. 예. 가진 돈을 어떻게 잘 아낄 것만큼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거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230이라고 하는 소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최고 맥시멈으로 해봐야 7, 80 이상 저축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직장인도 월급이 똑같이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너스가 있으니까 맨날 들 수가 있어요. 맞아.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통장이 바로 저수지 통장이라는 거예요. 저수지? 처음 들어보는 통장인데. 저수지 통장. 저수지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뒀다가 네. 가물 때 꺼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저수지 통장이라는 건 프리랜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수지 통장을 가지고 항상 230만 원을 꺼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달은 280이 들어왔어. 네. 그럼 230 꺼내서 50 남죠. 네. 저수지에 저수를 해놔요. 잘라놔야 되는 거. 잘라놔요. 그리고 200만 원이 들어왔어. 어떤 달은 230을 써야 되는데 모자라죠. 그럼 저수지에서 30만 원 꺼냈어. 어머,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요렇게 이제 해야 된다.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중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수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30만 원을 꺼내 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금을 좀 재밌게 해보자. 그러니까 1,000만 원 타는 적금 하지 말고 1,030만 원 타는 적금을 해보자. 1,030만 원. 조금 무리해서. 얼마냐면 85만 원 저축하면 1,030만 원이 나오는데 왜 1,030만 원이냐면 만기까지 딱 1,030만 원을 찾을 때 네. 1년 동안 고생한 본인에게 30만 원의 리워드를 하는 거죠. 와. 선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30만 원 뭐 하실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가 고생한 딱 1,000만 원 만들었어. 네, 다시 집어낼래요. 다시 오, 100점, 100점. 아니면 그 돈으로 휴가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으로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지금 여태까지 당일 배운 치기라도 내용들이 갈수 있죠. 있는데. 아, 예. 네. 선생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반성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전철 살아남을 타고 수 있다고. 전철 똑바로 차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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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39살 노태균입니다. 결혼하면서 작은 집을 마련하느라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지난 3년 대출 빚을 모두 갚느라 계속 통장을 유지 중입니다. 최근 이직하면서 10년 동안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급 3천만 원을 받아 목돈이 생겼습니다. 올해 10월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 돈을 잘 불려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생긴 이 목돈 똑똑하게 불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네. 벌써 결혼 3년 차인데 네. 대출을 다 갚으시고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셨잖아요. 네. 혜정 씨가 보시기엔 이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엄청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대출해서 빚을 다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집도 생기셨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왜? 왜요? 왜요? 자, 뭐냐면 대출을 너무 빨리 상환했다라는 거죠. 대출을 이렇게 빨리 상환하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상환하면 안 되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주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인 주택에 너무 빨리 대출을 갚아버리게 되면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대출이 없다는 거는 대출을 좀 더 받았으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엄청난 미래 기회비용을 발로 차버린 꼴이 된다. 우와. 근데 대출 받으면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게 다 금리가 빚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싫어하고 무조건 대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명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 자, 착한 대출은 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린 돈이 네. 나의 미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은 착한 빚. 그러면 뭐 집 살 때 그 그렇죠. 가면 네. 제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주식도 빌려서 했는데 그게 막 오르면. 정말 오르면 그것은 좋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는데 막 말아 먹으면 이제 빚이 되는 거죠. 지금 나쁜 대출.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 나이가 이제 39세 신혼이라면 네. 대출을 조금 더 안고 좀 더 상위 입지에 사서 좀 더 대출을 오래 갚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3천만 원 목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라는 답도 주택이 이분이 목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더 올리는 쪽의 시드머니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와, 좋은 꿀팁이다. 네. 네. 자, 현재 뭐 집도 있으시고 3천만 원의 여유 자금도 있는 상태신 거니까 천천히 좀 잘 생각해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잘하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48살 김정민입니다. 요즘 노후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의 월 소득은 세후 700만 원 정도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험료, 아이들 교육비 등 320만 원 정도고요. 매달 생활비로 280에서 3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할 여유 자금이 없고 현재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는 상태라 생활비를 줄여보려 해도 당장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 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의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나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도 자식한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네, 결혼을 맞아요. 한다거나 하면은 야, 노후 자금은 이건 모든 인류의 고민거리 맞아요. 아닙니까?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네. 될지. 제가 상담을 하다가 아는 분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이래서 그러면 한번 지금 노후 생활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봐라. 네.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 전화를 딱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야 말도 마라. 숨만 쉬는데 300 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숨만 쉬는 거에 외식도 한번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그렇죠. 사는 건데. 근데 은퇴하면 그 300이 나오지 맞아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고민하실 우리가 이 문제는 이분의 고민인과 동시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인데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분이 노후 자금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인데 요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노후 소득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후 소득. 그럼 은퇴를 안 자, 한다는 거. 노후 자금과 노후 소득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네. 예, 예. 노후 소득은 왠지 노후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니. 자꾸 노후 자금을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목돈, 자산으로 자꾸 생각하는 아.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된다. 노후라는 것은 매달 통장에 내가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내 생활비가 꽂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노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똑같은 돈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라면 좀 큰 목돈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후 소득이라고 하면 그 조금씩.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현금 흐름 맞아, 현금 흐름. 매달 조금씩 나오게 만든 그 구조 맞습니다. 네. 요걸 얘기하시는 자, 거예요. 이거를 놓고 고민을 하시면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개를 들어야 되나? 개요? 걔를 그럼 막 개 20년 개 모임. 그러니까 앞번호 뽑으면 좋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후의 소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완전한 은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빨리 하루라도 일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건 은퇴를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세미 은퇴를 해라. 그러니까 세미 은퇴가 뭐냐면 노후 생활과 적절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취미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을 쌓아서 뭐 그 일을 좀 하겠다. 물론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높은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노후 생활비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퇴 임박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늦어요. 네. 지금 20, 30대, 30, 40대 때 미리 제2의 잡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잡은 막 생계형 경제활동은 아닙니다. 뭔가 자아실현, 사회 참여,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파트타임이라도.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서글프다. 정말 내가 70, 80까지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60세에 은퇴하시고 연금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일하고 싶다요. 저희 엄마가 딱 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좀 완벽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이다.